저는 이제 신촌대학교와 대한대학 만들기라는 주제로 오늘 시민학습센터 그 시즌2의 첫 번째 강좌 문을 열게 됐습니다. 저 윤범기라고 하고요. 신촌대학교, 이태원대학교, 마포대학교, 서초대학교, 테헤란노대학교 이태원 클래스의 운영위원장을 맡았었고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신촌대학교라는 거를 만들게 된 스토리를 좀 설명드리고 대한대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대에 이런 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드리고 이제 질의응답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만들었던 강좌들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필살기 논작학과라고 글쓰기학과, 기자니까 아무래도 세상을 바꾼 연설학과라고 해서 연설학과. 제가 요 수업한 내용 갖고 책을 냈죠. 세상을 바꾼 그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라는 책을 내게 됐고, 그 다음에 요즘 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읽어볼까. 그 다음에 대통령 리더십에 관한 4명의 대통령을 다룬 학과도 만들었었고요. 근데 최근에 또 오바마 자서전을 읽는 학과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촌대학교라는 건 2014년 12월에 이분이 처음에 설립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이제 한기루 감독이라고 요즘도 유튜브 보면 이제 축제 전문가 해가지고 많이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신촌에서 신촌 물총 축제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촌 물총 축제 혹은 신촌 맥주 축제. 이런 걸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어떤 민간 분야에서 어떤 자발적인 축제를 기획해서 만든 사람이지. 이전에 우리나라의 축제는 다 알다시피 무슨 뭐 고추 축제, 뭐 멸치 축제 이런 식으로 지역 특산물 관주도의 축제가 많잖아요. 근데 신촌 물총 축제는 그게 아니라 이분이 그냥 기획해가지고 이렇게 민간에서 여건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간 분야에서 축제 어떤 그 활동을 했던 축제감독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신촌대학교를 처음에 제안했던 이유는 제가 신촌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촌의 연세대학교가 주요 상권인데 연세대학교 1, 2학년이 송도 캠퍼스로 이전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연세대에서 그 소개팅하고 미팅하는 상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 건물들의 공실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신촌 상권이 그 당시 홍대나 뭐 이런 데에 비해서 상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신촌 물총 축제를 하는 감독 입장에서는 신촌에 다시 청년들이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신촌에 다시 청년들을 불러올 것인가? 그래서 신촌이란 도대체 어떤 동네지? 뭐 하는 동네지?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신촌하면 대학가가 떠올리잖아요. 신촌대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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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대학교, 신촌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름으로 연상을 해가지고 신촌하면 떠오르는 건 이제 대학교니까 그럼 연세대학교가 나간 자리를 우리가 한번 직접 메꿔보자. 신촌대학교라는 가상의 어떤 대한대학을 만들어서 다시 청년들이 신촌을 찾게 만들어보자. 그래야 자기가 하는 축제 사업도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일단 처음에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 한기루 감독하고 이동학이라고 민주당 최고위원했던 청년 정치인, 그 당시엔 청년, 지금은 청년 아니죠. 근데 이렇게 셋이 처음에 모여서 의기투합을 한 거야. 이거 재밌겠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기루 감독은 축제학과를 만들고, 저는 기자학과를 만들고, 이동학은 정치학과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3개 과를 일단 시작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지인들을 모아보자. 학과를 같이 만들 사람을 찾아보자 해서 다음 주에 모였을 땐 6명이 모이고, 그 다음 주엔 12명이 모이고, 그 다음 주엔 24명이 모이는 거죠. 계속 모일 때마다 인원이 막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신촌대학교라는 플랫폼에 참여해서 나도 학과를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이 계속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회적인 니즈가 있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당연히 뭐 건물을 산다든가, 뭐 운동장을 이렇게 땅을 산다든가,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뭐 돈도 하나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 그냥 인맥만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뭘 했냐면 일단 총장을 빨리 세우자. 총장. 신촌대학교를 상징할 수 있는 대외적인 얼굴. 총장을 세우자 이거야. 그래서 신촌대학교의 어떤 대외적 얼굴로서 건학 이념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언론 홍보를 하자 이거.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세상에 신촌대학교라는 게 등장했다는 걸 막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축제감독적 마인드인 거예요. 축제감독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명망가 석학들을 막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뭐 도올 김용옥이라든가, 뭐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라든가, 뭐 우석훈 박사, 뭐 이런 사람들 막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초기 멤버 중에 한 명이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미용하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를 위한 대학을 만든다면서, 왜 저희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을, 저희는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고. 뭐 김용옥이니 뭐 정윤찬 아무도 모르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총장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듣는 순간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만의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그 대안은
현실의 인물이 아니어도 좋다. 상상 속의 캐릭터여도 좋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역사 속의 인물이어도 좋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실존 인물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건 피터팬이었어요. 항상 어른이 되지 않고 영원히 청소년으로 남아있는 피터팬. 피터팬을 신촌대학교의 총장으로 모셔보자. 그 다음에 돈키호테. 무모한 도전을 하는 마차를 향해 이룰 수 없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돈키호테를 우리 한번 총장으로 모셔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고길동. 아기 공룡 둘리가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는 뭐 악당 빌런처럼 여겨졌지만 지금 보면 사실 엄청난 유기동물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키워낸 사실 이제 그 보호자잖아요, 사실은. 유기동물들의 보호자. 그래서 이분이 좀 까칠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되게 훌륭한 어른이었다. 그래서 이제 고길동을 한번 이렇게 총장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세종대왕. 세종대왕, 집현전 학자들을 아끼셨던 우리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 그때 아마 명량 개봉하고 이래서 신해계엔 12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그리고 유관순 열사, 뭐 이런 분도 얼마든지 될 수 있고, 그 심지어는 이제 우리 여고생,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우리 멤버로 참여했던 우리 청소년 연설전에 나왔던 여고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19살인데 수능을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공부도 꽤 잘하는 학생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 국어 공부를 하는데 시를 공부하는데 맨날 이렇게 정답 1, 2, 3, 4 뭐 시의 의미에 대해서 정답 맞추기 이런 걸 하는 보면서 이게 뭐냐 이런 이렇게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가지고 어느 순간 딱 공부를 놓고 자기는 내 공부를 직접 찾아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청소년 연설대 나와서 했던 연설이 뭐였냐면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유명한 얘기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이제 딱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약을 타가지고 이렇게 재워요 뭐 이제 이런 얘기 나는데 바다로 가면 되죠. 이게 바다에서 하면 거북이가 당연히 토끼를 이기겠죠. 이게 똑같은 남들과 같은 교육 과정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그 배움의 과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제 수능을 거부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촌대학교에 처음 합류를 했는데 운영위원으로 네가 한번 총장을 해봐라 뭐라든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런 각자의 대안들을 가지고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하자. 그래서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신촌에 다니는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붙잡고 이렇게 스티커 투표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마치 이제 국민의힘 당직자 같은 옷을 입고 이게 지금도 집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티커 투표도 하고 그래서 거리 투표해가지고 결과도 꽂아놓고 그다음에 저희끼리 입학 설명회를 또 개최를 했어요. 대학교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그 후보들 있잖아. 각자가 후보들 하나로 빙의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그 피터팬으로 빙의를 한 거죠. 참고로 저는 고길동으로. 그래서 다들 이제 무대 위에 신촌에 이제 공간을 하나 공연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같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신촌대학교의 총장을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연설을 하고 그걸 갖고 이제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투표, 그 거리 투표한 것과 현장 투표를 합산해서 그래서 저희가 추대했던 총장님은 이분이었습니다. 키팅 선생님. 죽은 시인의 사회. 가상의 인물이지만 어쨌든 이분을 저희가 신촌대학교의 어떤 영원한 총장으로 모시고 총장 인사말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키팅 총장입니다. 블라블라 해가지고 미국의 명문사학 웰튼 아카데미에서도 이루지 못한 새로운 교육에 대한 포부를 이곳 신촌대학교에서 이룰 수 있게 된 점 매우 뜻깊습니다. 뭐 그러면서 까르페 디엠 블라블라 학위나 스펙이 아니라 진정한 배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신촌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신촌대학교가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신촌대란 책상 위에 올라서세요. 키팅. 제가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장 인사말도 써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학 설명회를 이런 식으로 개최를 했죠.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이제 학과들은 뭐 예를 들면 정치를 예능처럼 재밌게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예능 정치학과. 그 다음에 소셜 아트. 뭔가 사회 참여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소셜 아트 학과. 또 가라오케 근현대사. 뭐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뻐져 볼과. 이 친구가 아까 얘기했던 미용, 어머니가 이제 미용사고, 그러니까 미용 실습을 하는 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미용 지식을 가지고 예뻐져 볼 거라고 해서 미용에 관한. 그래서 이제 뭐 할머니들 돌아가시기 전에 독거 할머니들 이렇게 그 화장해서 사진 찍어드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였고요. 그 다음에 또라이 드라마 학과라고 이 친구는 이제 배우, 이제 아마추어 배우였는데 나중에 방송도 출연하고 뭐 그랬던 친구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사이코 드라마 있잖아요. 사이코 드라마 기법을 학과 수업으로 가져와서 이제 드라마 연극을 통해서 어떤 그런
힐링을 하고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그런 강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길에서 이렇게 개교식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신촌에 가면 그 가운데 이렇게 사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버스킹 많이 하는. 거기에다가 무려 400만 원짜리 거대 이렇게 대형 스크린 버스까지 트럭까지 갖다 놓고 이렇게 개교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금은 반에 반값 등록금이라고 이제 이렇게 퍼포먼스도 길에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신촌대학교는 왜 만들었냐?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세상을 바꿀 누군가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술, 정치, 언론 각 분야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활동가를 길러내 보자. 그리고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대한대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누구나 배운다는 건 등록금을 낮게 하면 되잖아요. 등록금을 없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기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대학원에 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사실은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교수의 꿈을 포기하고 기자가 됐어. 근데 이제라도 한번 교수가 돼보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국의 현실에서 교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회사를 그만두죠. 일단 회사를 때려치고 미국 유학을 알아봐야 돼요. 일단 유학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것저것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따서 미국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뭐 석사 박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시면 바로 교수가 되나요? 시간 강사라는 걸 해야 되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알아봅니다. 강좌를 알아보고 선배님 아는 과 뭐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시간 강사, 보따리 장사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서 어쩌다가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리면 이거라도 어디냐 하면서 어디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교수가 돼서 예를 들면 나는 이전에 없었던 나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요즘 언론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걸로 강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학교 본부에. 심사를 받아서 여러 행정 절차 다 거쳐서 강좌를 개설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면 이미 그때 내가 하려고 했던 강의는 이미 낡은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한 10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학문의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된다. 이 대학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 만들어진 이유는 최신 학문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사실은 다음 세대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과정이 지난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턱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학문적 아카데믹의 영역도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누구나 쉽게 부담 없이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과 개설 3원칙.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 1회,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3주에서 4주 안에 수업을 끝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우리가 돈도 돈이지만, 아까 등록금 얘기도 할 거지만 시간이 되게 문제입니다. 시간이. 우리 대학생들 보면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1학기, 신촌대학교 1학기를 만들 때는 일반 대학이랑 똑같이 하자 그래서 12주짜리로 강좌를 만들었어요. 12주. 16주 뭐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와, 너무 긴 거야. 이 12주를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길고, 그 사이에 수강생들 갑자기 뭐 알바 생겨서 그만두고 갑자기 무슨 취업해서 그만두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짧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3주 안에 끝내자. 3주 혹은 4주. 그래서 한 달 안에 한 학기가 끝나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학과 개설 신청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과장을 모집을 해요. 그럼 학과 개설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PT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학과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제 강좌 PT를 해. 그럼 뭐 나는 이런 강의하겠습니다. 막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발표를 듣고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아직 좀 준비가 저희 플랫폼에서 하시기에 좀 부족한 것 같으니 다음에 조금 더 준비해서 한번 해보시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 그냥 다 개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왜냐면 우리가 그 모든 학과의 전문성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모든 전공을 다 알아가지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판단하겠냐라는 거죠. 뭐든지 다 개설 가능하다. 다만 우리는 개설을 해주는데 실제로 개강이 될지 말지는 누가 정한다? 수강생들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장이 본인이 스스로 최저인원을 정해요. 나는 한 명이어도 수업하겠다. 그러면 한 명만 들어오면 강의하는 거야. 나는 적어도 10명은 들어야 된다. 그러면 10명이 들어와야 개강하는 거야. 5명이 들어와야 된다고 5명이 개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최저인원을 정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홍보를 해서 그 기간 안에 최저인원 수강 신청이 들어오면 개강하는 거고, 그 인원에 미달하면 폐강하는 겁니다. 그럼 뭐 아무도 뭐 전혀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정한 기준대로 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만 아무리 모든 게 다 자유지만 극우,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극좌, 일베가 너무 좋아요.
북한이 너무 좋아요. IS가 너무 좋아요. 이런 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교회를 가시라. 이슬람 사원 가시면 되고 북한에 가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는 이제 정치적 어떤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를 존중하는 철학 하에서는 모든 커리큘럼을 다 허용하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목표였고요. 수업료는 어떻게 할 거냐? 수업료는 이제 반에 반값 등록금인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대학교 등록금이 200만 원쯤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즘은 400만 원쯤 하죠. 근데 이제 반값 등록금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400만 원의 절반인 200만 원으로 해달라는 게 반값 등록금이잖아요. 시립 때는 200만 원 했는데 반에 반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반에 반이면 50만 원이잖아요. 반에 반이면 25만 원이잖아요. 반에 반 12만 5천 원. 그래서 12만 5천 원에 세 과목. 즉 한 과목에 4만 원이에요. 한 과목에 4만 원 정도로 해서 이제 12만 5천 원을 내면 세 과목을 선택하실 수 있다. 처음에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나중에 세 과목 선택하는 것도 부담된다 그래서 그냥 한 과목씩, 두 과목 혹은 한 과목씩도 본인이 내는 만큼 4만 원이든 8만 원이든 내고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 이렇게 수강료가 들어오면 학과장이 절반, 운영비료 절반 이렇게. 그래서 운영비를 가지고 장소 대관하고 뭐 홍보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다 쓰고 나머지 강의료의 절반은 무조건 학과장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돼. 그러면 4만 원이면 2만 원 가져가는 거잖아요. 한 사람당 2만 원. 그럼 10명이면 2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20명이면 40만 원 가져가는 거고. 한 달 수업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할 필요 없어요. 이건 돈을 벌기 위한 플랫폼이 아니에요. 돈을 버실 분들은 다른 데 가시고 저희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지식, 자기만의 전문성 이걸 뭔가 다음 세대와 좀 나누고 싶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 혹은 이 컨텐츠가 좀 약간 실험적인데 학원에서도 해볼 수가 없고 대학에서도 해볼 수가 없고 어디서도 이걸 강의할 데가 없다. 그런 분들한테 그 컨텐츠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저희가 이제 이걸 열어드린다라는 취지였던 거죠. 그럼 이런 대학은 내가 왜 필요했던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인생 신모작 사회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그 직장 근속 기간이 10년이라고 하거든요. 10년. 10년 정도면 직업과 직장을 바꾸는 거예요. 아주 공무원이거나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는 한 대개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 그만둡니다. 그 회사가 망해버리기도 하고 자기가 그만두기도 하고. 근데 요즘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10년 단위로 직업과 직장을 계속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신모작 시대를 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지만 정규직이 사라진다. 정규직이 사라진다는 거의 의미는 뭐 비정규직이 늘어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정규직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하던 시대에 어떤 회사를 들어가면 그 회사가 한 30년, 40년 쭉 성장해서 사원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한 뭐 임원쯤 하고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뭐 자회사 사장쯤으로 은퇴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웬만한 기업 다 들어가면. 근데 그런 시절의 고용 형태라는 거죠. 정규직이라는 거. 근데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에 기본적으로 회사의 존속이 10년이면 끝났는데 무슨 정규직 평생 고용 이런 게 어딨냐.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면 계속 직업과 직장이 바뀌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런 사회를 이렇게 선구적으로 대응했던 게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어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고 대신 사회적 안전망을 충분히 깔아주고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직업교육, 평생교육을 제공해서 그 바뀔 때마다 직업과 직장이 바뀔 때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게끔 이제 제도적 서포트를 하는 거죠. 이게 뭐 덴마크 모델이라고도 하고 뭐 독일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가요. 유럽의 괜찮은 나라들은 대부분 다 이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품종 소량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소량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진 학과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가라오케 근현대사, 섹스학과 이 가라오케 근현대사는 서울대 국사학과 나온 그 백이성이라는 강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가요를 되게 좋아해. 특히 할머니가 트로트를 되게 좋아하셔갖고 트로트를 갖고 역사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강의를 한번 개설해보겠다고 교수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교수님이 내 이놈! 이러면서 어딜 감히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딴따라 얘기를 갖고 강의를 하려고 하느냐면서 혼나기만 하고 내가 이거 진짜 어디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겠냐 라고 저하고 이제 상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형님 여기서는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갖고 이걸로 강의를 개설해서 이분이 유튜버 되셨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유튜브 쳐보시면 뭐 꽤 유명하고 얼마 전에 매불쇼에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꽤 유명한 유튜브 역사 강사가 됐습니다. 저희 신촌대학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대재 씨라는 분은 한겨레 섹스 칼럼 쓰시는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학과 제목을 사회적 엉덩이 학과 이렇게 적은 거야.
사회적 엉덩이에서 뭔 소리야? 이러고 들었는데 딱 하고 이렇게 PT 때 개봉을 하는 거 보니까 사실 섹스학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학과라는 게 우리는 성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인데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하는 성교육은 1세대 성교육은 이 생물학적인 거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뭐 이딴 거. 2세대 성교육은 피임이에요. 피임. 피임 교육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피임을 잘 하면서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죠. 우리나라에서는 콘돔 갖고 오라 그랬다고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서 막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그걸 넘어서서 3세대 성교육이에요. 침대 위에 올라가서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실제로.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 섹스라는 건 동물은 10초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사자 호랑이도 10초면 그냥 단순히 생식을 위해서 딱 끝내버리거든요. 되게 고통스럽고 아픈 과정이고. 근데 인간만이 1시간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렇게 오래 한다.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신이 준 최고의 축복인데 왜 이걸 안 하고 사냐 이거지. 그리고 이거 하는 법을 왜 제대로 안 가르쳐 주냐, 성인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물론 실습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론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 그래서 오르가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재밌는 강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탐색 수업도 예를 들면 아나운서 아카데미가 한 학기에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분기에 석 달짜리 이게 400만 원, 400만 원. 아나운서가 이 아카데미를 다니지 않으면 이 진입할 수가 없어요. 대학에 아나운서 학과가 없잖아요. 근데 아나운서 다들 여자애들 뭐 되고 싶어 하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 학원이 400만 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아나운서 정규직이 없어지고 있어갖고 처우도 안 좋은데 그래도 400만 원씩 내면서 꾸역꾸역 이걸 배우는 거야. 들어가면 결국 가게야 거기야 뭐 이 볼펜 물고 이 발음부터 하거든요. 이걸 하는데 400만 원을 내는 거야. 근데 저희는 이거 4만 원에 했다는 거죠. 100분의 1 가격으로. 뭐 이런 분들이 왜냐면 자기들 다 배웠으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상캐스터도 마찬가지죠. 이건 현직 MBC 기상캐스터, SBS 기상캐스터 다 제가 개인적인 인맥으로 사실 이렇게 쉽게 모실 수 없는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방송계에 있다는 이걸 이용해서 인맥으로 그 다음에 이런 거 실습도 실제로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글쓰기하고 연설학과 그 다음에 현대사 인물 사실 저도 정치학과를 나왔지만 뭐 이런 거 강좌 못 만들잖아요. 정액과에서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강좌를 못 만들잖아요. 이런 거 만들면 큰일 나잖아요. 박정희 강좌, 이승만 강좌 이런 거 못 만들잖아요. 어디 이런 걸 하냐고 이렇게. 역사학과에서도 이런 거 못하고. 근데 여기서는 해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만들고 싶어하는 학과들 다 만들어봤고 최근에 그래서 노무현은 왜 그랬을 거라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강좌를 시즌2까지 해서 이번 학기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동양 철학자인데 이분은 임건순 씨라고 아마 유튜브나 페이북 찾아보면 꽤 유명한 셀럽이죠. 보수적인 성향이죠. 근데 어쨌든 이분도 석사까지밖에 못했고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어서 뭐 이렇게 학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냥 바로 책을 써내기 시작해가지고 대중들한테 책으로 다양한 동양 철학 책을 뭐 20권 넘게 썼죠. 그래서 책으로 그냥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사실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고 싶은 강의를 뭐 서유기라든가 수호지라든가 삼국지라든가 그런 4대 기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무속에 관한 강의까지 이제 윤석열 정부 쭈범하기 직전에 한국은 무조건 닥치고 무속이다 이래서 무속에 관한 강의까지 하여간 이제 다양한 주로 주된 내용은 신유학이었어요. 신유학 강좌를 쫙 개설하셨는데 이 강의도 한 7, 8학기에 걸쳐서 쫙 이분이 하고 싶은 강좌 다 개설해드려요. 이거 다 영상 찍어갖고 유튜브에 다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렸어요. 저희 다 무료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국회 보좌진. 이것도 진로 선택. 왜냐면 국회 보좌관이 연봉 8천인 거 아세요? 4급 보좌가 되면 연봉 8천이에요. 근데 국회 보좌관 되는 법 어디서 누가 가르쳐 주나요? 저도 정외과 나왔지만 정치학과에서 뭐 국회 보좌진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나요? 그런 거 없죠. 그럼 가면 무슨 일 하는지 알려주나요? 그냥 인맥으로 소개는 해줄 수 있어도 사실은 그런 커리큘럼에 대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뭐 국회 보좌관 되는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저희가 강좌를 만들어서 이 강의도 뭐 최병천 소장 요즘 좋은 불평등으로 요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지만 이 당시엔 전혀 무명의 어떤 보좌관이었는데 강좌를 해가지고 이때도 한 40명 가까이 수강생이 모여서 꽤 많이 이렇게 강의료도 많이 받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테크에 관련된 강좌. 이분도 인스타 셀럽이었는데 이 강좌가 굉장히 자기 셀럽이니까 자기 팬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강좌도 한 50명 신청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강의료만 1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본인이 기부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서 운영비도 쓰시라고 기부. 그 다음에 직장인을 위한 뭐 요가, 직장인 연극, 뭐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실천하는 학과. 예를 들면 홍가혜 씨라고 홍승희 씨.
홍가희 씨는 저희 사회로 사건 때 유명한 저희 회사 인터뷰했다가 감옥 가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또 제가 모셔가지고 우리 망각에 저항할 과 뭐 이런 과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과의 어떤 정점에 있었던 게 4.16 세월호 학과. 사실은 저희가 2015년에 이거 만들 때 신촌대학교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세월호 직후잖아요. 저희가 이 과를 만들면서 상당히 내부에서 소론도 많았어요. 야, 이 과 만들면 정부로부터 탄압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그런 생각이. 왜냐면 그 당시에 저도 사실은 대학원도 나오고 이렇게 조교도 했었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뭐 서강대, 뭐 할 것 없이 한양대, 서울에 있는 유수 명문대학 중에 세월호가 2014년에 터지잖아요. 한 대학도 세월호 관련된 심포지엄이나 세월호 관련된 무슨 학술대회나 이런 거 열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서, 혹은 뭐 서울이 아니라 뭐 제주도에 있는 대학이든 어디든 한국의 대학들에서 세월호 관련된 뭐 심리학과도 좋고 행정학과도 좋고 정외과도 좋고 사회학과도 좋고 기존의 학자들이 세월호 관련해서 논문 내고 무슨 토론회 열고 자기들끼리 이게 왜 일어난 거냐, 뭐가 문제였냐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학술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금은 많이 나오겠죠. 문재인 정부를 거쳤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그런 거 교수들이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대학에서? 하나도 없는. 하나도. 왜? 다 청와대 눈치 보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대학들은 사립대학도 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니까 사실상 정부가 주는 재정으로 다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딱 금기시하는 거는 연구를 못 하는 거야. 세월호 이거 뭐 박근혜 정부 비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학자들도 아니 연구할 만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연구를 안 하는 거야. 미국에서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학과들이 심리학과는 심리학과대로, 행정학과는 행정학과대로, 정외과는 정학과대로 다 뛰어들어갖고 다 연구하고 심포지엄 열고 미국의 학회가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큰 사건, 재난이 터졌는데도 아무도, 제도권 학자들이 아무도 연구를 안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학과라고 해서 1강부터 8강까지 강좌를 만들어서, 요때 이제 마지막 강의 하셨던 분이 그 박주민 씨였죠. 중간에 박주민 변호사,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당시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하셨던 박주민 변호사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강의를 법적 쟁점도 강의해 주시고, 그때 직접 구조에 뛰어들었던 그 잠수부, 뭐 그런 분도 모시고, 뭐 하여간 여러 전문가들 또 뭐 유가족 관련된 분도 모셔서 쭉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대한대학교의 어떤 그 필요성이 아니었냐라고. 근데 요거 갖고도 내부적으로 뭐 하여간 좀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자. 리스크가 있지만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을 가지고 이태원으로 가지고 제가 이제 용산구 사니까 이태원으로 가져와서 했던 게 이태원대학교. 요거 이제 용산구청과의 협의하에 평생교육, 이태원에 있는 평생교육 센터를 활용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했었고요. 근데 노량진대학교라고, 이거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를, 이거 여기저기 있죠. 서울에 이렇게, 무중력지대. 예. 컨테이너 박스를 여기저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시민공간으로 만들어준 공간인데, 이 공간이 이제 노량진 그 동작역 쪽에 있었죠. 동작구 쪽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 이용해서 노량진대학교, 그 다음에 은평, 그 다음에 신촌대학교 동탄, 그 다음에 안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이제 결국에는 저기 찾아보다 보니까 해외에도 사례가 있더라고요. 해외에 시부야 대학이라고, 시부야라는 게 우리로 치면 뭐, 신촌구 같은 거 아닙니까? 서대문 같은.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그 실제로 일본에서 가장 큰 캠퍼스를 가진 대학 시부야 대학이다. 마을 전체가 대학이다. 이러면서 시부야 대학에서 누구나 학생 또는 선생이 될 수 있다는 컨셉으로 시부야 지역의 사람, 공간, 커리큘럼을 연결시켜 다양한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부야구의 구의원하고 그 지역의 어떤 직장 때려친 사람, 그 둘이서 의기투합을 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 신촌대학교 만든 거랑 비슷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이건 엄청나게 잘 됐죠. 그리고 그 구의원이 결국에는 구청장이 됐어요. 그래서 10년 넘게 아주 장기 구청장을 하면서 이 시부야 대학교가 그 구의원의 엄청난 지지 기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제 그 사람 만나고. 근데 이제 이게 오랜 전통을 가진 거죠. 유럽에 가면 자유시민대학이 있죠. 이게 박원순 시장님이 옛날에 한번 제가 이 서울 자유시민대학을 만드는 거에 제가 신촌대학교 운영위원장이라고 해서 한번 가서 같이 자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손에 들고 계신 게 뭐냐면, 이분이 독일 미넨대학을 간 거야. 미넨대학을 가보니까, 미넨대학은 아주 유서 깊은 중세시대부터 오래된 대학이잖아요. 근데 이게 낮에는 일반적인 대학으로 운영이 되고, 저녁 시간이 되면 그 강의실이 그대로 시민대학이 되는 거야. 미넨 자유시민대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노란색 커리큘럼인데, 미넨 자유시민대학에 개설되는 강좌 속에 커리큘럼을 책을 갖고, 이게 1000페이지가 넘어요. 독일어로.
1000페이지짜리 책을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강좌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만들어지고, 그럼 여기서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뭐 서로 만나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세상에 없던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창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템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서울형 자유시민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10년 동안 임기 중에 추진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뭐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무슨 캠퍼스별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요게 실제로 현실화된 게 50플러스 센터죠. 50플러스 센터. 그래서 중부권, 뭐 서부권, 뭐 동부권, 뭐 남부권에서 50플러스 센터 이렇게 여기저기 가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건 50대 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이제 그런 시민대학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가보고 취재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중앙집권적으로 하다 보니까 박원순 실장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이렇게 예산 다 잘리고 뭐 이렇게 좌파 교육이다 뭐 저거 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아시다시피 덴마크나 유럽에 뭐 다 그런 전통이 있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대표적인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분이 이제 그룬투비라고 하는 뭐 아주 유명한 사상가죠. 저도 몰랐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로 치면 도산 안창호 선생 하고 뭐 비슷한 안창호와 함석헌 선생,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이자 교육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였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덴마크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덴마크 안에서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그런 분이래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활동을 한 83년부터 72년까지니까 한 90살 가까이 아주 100년을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쫙 흐름을 만들어내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국 유학 갔다 와서 뭐 교육계획을 주장했고, 폴레 호이스콜레 국민고등학교라는 걸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대화를 통한 생활 속 교육, 그래서 프리스쿨, 그다음에 그래서 학생들 간의 차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학생들의 강점을 좋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는 교육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웨덴으로 오면 노동도서관. 스웨덴에서는 그런 운동을 노동자들이 한 거예요. 노조가 이제 이렇게 우리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도서관. 뭐 이건 지난번에 서현수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도 보여줬던 그 사진이죠. 스톡홀름의 시립도서관. 그렇죠. 예, 이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노동운동이 만든 거예요. 노동운동이. 노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주로 금주운동하고도, 그 당시에 또 금주운동이라는 게 이게 교육계, 그러니까 종교계 차원에서 금주운동하고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이 이런 운동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서는 이게 의무교육이었지만 성희 교수님 외에도 아졌대요. 그래서 금주운동, 술 먹지 말고 우리 책 보자 이렇게 맨날 술만 먹으니까 술 먹지 말고 우리 독서 모임을 하자. 그래서 독서방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려면 책이 필요하니까 서로 책 주고받고 조그만 마을 도서관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게 노동도서관이라는 걸로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위계가 없는 방식으로 운영됐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배워나갔고 이 책을 쌓아주다 보니까 그게 장소가 모여서 도서관으로 발전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로 책에서 나오는 얘기. 요 책 쓰신 분 저희가 지난번에 내려가서 네트워크 아리에서 내려가서 만났었죠. 그 청주의 초록도서관? 초롱인의 도서관. 그래서 민중들의 무지는 힘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돕는 것 외에는 다른 도움은 없다. 당신이 사회의 주인이 될 때까지 사회가 주지 않은 것을 스스로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의 교육과 개발은 노동자 조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스웨덴의 3인당 지도자 악셀 다니엘슨이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구에서는 이런 오랜 어떤 시민학습의 전통, 오랜 어떤 그 평생교육의 전통이 있는 거죠. 그게 깔려있는 전통 위에서 아까 말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국가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게 이제 그 유연한 노동시장과 같이 이렇게 작동이 된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자 이거야.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을 정부가 책임을 집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게 이제 뭐냐면 누구나 배움 카드 신청해서 300에서 500만 원 받아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저는 이걸 언제 처음 알았냐면 지난 대선 때 처음 알았어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일 배움 카드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뭐 그런 공약이 청년 공약 중에 하나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기자회견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어떤 기자가 저는 몰랐는데 아마 이 기자는 자기의 내일 배움 카드를 해본 기자겠지. 손을 들고 질문하는 거야. 후보님 근데 이 내일 배움 카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거는 알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러고 딱 질문한 거야. 근데 후보가 갑자기 그래서 네? 이러면서 후보가 모르는 거야. 그냥 이게 밑에서 적어주니까 넣긴 했지만 본인이 이해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물론 문제가 있죠. 제가 그러면 요거 담당자가 직접 한번 답변해 보시다면 뒤에 있는 누구 정책 참모 같은 사람한테 직접 답변하시도록 마이크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네? 네? 그 사람도 잘 모르는 거야.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잘 대답 못해. 그러니까 되게 당황하면서 저희가 그런 단점까지 다 개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뭐 집권하면 뭐 이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제가 그러면서 아니 저게 뭐길래 후보가 잘 모르지?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이게 이런 거야. 이게 구직자나 실업자가 희망하는 훈련 과정을 수강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 정부가 2019년에 한 8천억 정도를 예산을 배정을 한 거야. 그래서 1인당 300만 원. 이게 이제 요번 500만 원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재직자인 경우엔 5년간 최대 300만 원. 그러니까 구직자는 1인당 300만 원이고 재직자도 5년간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전 국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또 합쳐졌어요. 그래서 2019년에만 총 96만 명,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이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럼 이게 뭘 하냐? 근데 못 쓴다는, 실제로 못 쓴다는 그게 문제인 거죠. 제가 신청을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때 답변을 못했던 부분이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이 올라가도 학원 내 가격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한 곳에 지정을 해서 저는 이제 소비 자격증 영상 분야를 그쵸. 그 과정이 6개월짜리고. 그 얘기 제가 드릴게요. 예, 그 얘기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거야. 이게 2015년 기준으로 4,000개 정도 기관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0%가 학원이에요. 학원이 비싸. 그래서 또 민간 직업훈련시설이 한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학교는 3.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대학원은 못 가는 거야. 대학원은 다시 못 가요. 왜냐? 이거는 고용노동부 예산인 거야. 근데 대학원은 학교는 교육부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예산을 교육부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공무원 마인드인 거죠. 공무원들의 그 사일로 이렇게 칸막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예산은 고용노동부 안에서 돌아야지 교육부를 못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직을 하려면 대학원을 다시 간다든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이면 한 학기 정도금 낼 수 있잖아요. 입학금 정도 낼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해놓은 거야. 왜냐면 이건 고용노동부 예산이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중저수년 노동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야. 이를테면 총무 인사, 재무회계, 식음료 조리 서비스, 바리스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파티시에 이런 거. 그다음에 공예, 문화 콘텐츠, 기획사무, 임용, 헤어 디자인 뭐 이런 거, 제과, 제빵, 떡 제조 뭐 이런 거야. 이런 8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강좌들이 이렇게 커리큘럼들이 있어요. 이런 학원들을 다니라는 거야. 그럼 이런 학원 다니면 뭐 해야 되겠어요? 가게 차려야죠. 자영업자 되는 거야, 자영업자. 근데 지난 2년간 코로나, 자영업자는 다 망했는데, 자영업자 차렸다 하면 다 망하는데, 정부가 예산을 써가지고 다 망하는 걸로 애들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구조적으로 사실은 정말 이게 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저숙련 산업으로 사실은 밀어넣는 그런 형태의 평생교육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이면은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내일 배움파드라는 건 이제 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만 15세 이상 실업자인데 연간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사업근로 1년 이상의 자영업자. 그러니까 연간 1억 5천을 버는 자영업자는 또 안 돼. 그렇죠? 자영업자인데 1억 5천 좀만 잘 되면 1억 5천 벌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돼. 그 다음에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이면 또 안 돼. 월급이 300 이상이면 안 되고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여야 되고 뭐 하여간 이게 전국민 대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내용 배움 카드로 할 수 있는 것도 여기 보면 죄다 무슨 자격증 과정, 한국어 교원 3급, 직업상담사 2급, 임상검리사 2급 뭐 솔직히 이거 자격증 따도 취업 안 됩니다. 아시죠? 너무 많아요. 이건 다 에듀위를 위한 이렇게 이거 그냥 그 학원을 위한 자격증일 뿐이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격증을 따고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 따도 실제로 취업 안 돼요. 그냥 스펙만 높아지는 거야 서로 간에. 근데 이런 거 하라고 이런 거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업자들을 위한 내일 배움 카드, 업자들을 위한 내일 배움 카드. 그리고 이제 기간도 6개월 고용노동센터에서 무슨 커리큘럼을 들으면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또 후배가 아나운서 되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아나운서 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수입도 없고 이러니까 대학은 졸업했는데 수입도 없고 백수 놀긴 그러니까 이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을 하면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을 듣게 돼요.
취업 성공 패키지라도 해야 되겠다. 6개월간. 그래서 그걸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거기 있는 강좌 중에 다 이런 거니까 아나운서 되는데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나마 보니까 네일 아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네일 아트는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네일 아트 이거나 배워보자. 근데 네일 아트는 학원 가면 2주면 배우거든요. 근데 이걸 6개월간 9to6로 배워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 표준화를 해놓은 거예요. 모든 교육 과정을 다 표준화해 놓은 거예요. 6개월간 9to6로 점심시간 딱 1시간 빼고 거기서 앉아서 네일 아트를 배워야 되는 거야. 강사는 강사대로 늘어지고 수강생들은 수강생대로 그래갖고 한 달에 50만 원 받는 거야. 50만 원, 60만 원 받자고. 그 공짜로 강의 뭐 배우고 50만 원, 60만 원 받는데 6개월간. 이게 뭐냐라는 거야. 이게 뭐야. 진이 빠져가지고 하다가 때려쳐. 안 해. 그냥. 근데 시간이 아까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군군의 평생교육이라는 건 공급자 위주, 저숙련 레드오션으로 밀어넣는 방식이고 공무원 위주고 자기한테 편한, 공무원들이 편한 식으로 한대. 왜 9to6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자기가 9to6에 근무하니까. 제가 아까 이태원 대학교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공무원들이 다 낮에 하자는 거야. 강제를 잡고 낮에 열면 안 돼요. 평일 낮에 열면 안 돼요. 꼭 저녁 때 열어야 돼요. 우리 신촌대학교는 무조건 저녁이거든요. 평일 저녁 아니면 주말에 열어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낮에 근무하니까 낮에 열자는 거야. 낮에 열면 누가 듣겠어? 전업주부들만 듣는 거예요. 은퇴자들하고. 그러면 꽃꽂이 노래교실이 되는 거예요. 백화점 문화센터가 되는 거예요. 문센 되는 거예요. 문센. 그 모든 우리나라 구청에서 하는 평생 다 그런 식이에요. 공무원들 자기 편하자고 낮에 하니까 다 문화센터. 무슨 뭐 요리 뭐 배우는 거, 뭐 죄다 전업주부 대상. 그러니까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두 종류의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업주부 국민과 직장인 국민. 전업주부 국민들은 평생교육이 되게 혜택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다 취미활동 수준이고. 직장인 국민들은 없어. 될 수 있는 아주 비싼 학원에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 어떤 공무원 위주의 어떤 장소와 시간, 그리고 주말에 좀 열어달라고 그러면 안 돼. 그거 망가진대. 망가지면 누가 책임지냐. 네가 네 돈으로 지었냐고. 국민 세금으로 지었는데 자기가 관리자라 안 된다는 거야. 주말에 절대 문 열고 저녁 때 절대 문 열고 자기 퇴근하면 잠궈야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태원 대학교 할 때는 용산구청장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담판을 해서 직원 한 명을 근무 시간을 바꿔달라. 그래서 애 키우는 어머님 한 분이 오후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걸로. 평일에는.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가 장학생을 한 명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수강료를 모아서 그걸로 50만 원을 장학금을 주고 주말에만 나와서 강의실 관리만 해라. 그리고 이제 모든 강좌 다 무료 수강할 수 있게 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그렇게 주말에 한 명을 직원을 고용하고 나머지는 주중에는 공무원이 퇴근 시간을 바꿔서. 그 구청장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제 구청장이 시키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로 강좌들이 사교육으로 가는, 학원 위주니, 학원에 몰아주는 위주이기 때문에 고비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한대학은 수요자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건 다품종 소수 교육 위주로 가야 된다. 100명, 200명 그런 대량 다 같이 들어서 레드오션으로 가는 그런 강의 필요 없다. 5명, 10명이 듣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수요자 위주로, 주민 위주로 가야 된다. 장소와 시간도 주민들 가까이에서. 가급적도 요즘은 줌을 이용하면 좋아요. 줌.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선물이에요. 이 온라인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사실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보거든요. 지역과 관계없이 어디서나 다 수업 들을 수 있고, 지금도 사실은 지방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온오프라인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맞춤형.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지역의 맞춤형으로 강좌를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생 신모작의 어떤 대한대학을 만들려면 중앙이 아닌 마을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또 정부가 아닌 운동으로, 아까 노동운동이나 금주운동 뭐 이런 데서 시작됐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자격증 자영업이 아니라 동기부여.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사실 우리 회사는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우리 공부 너무 많이 해서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대학만 들어와도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꼭 필요한 공부 아니면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떠먹여줘도 절대 안 해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공부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동기부여 위주의, 당장 이걸로 취업이 안 되더라도 꼭 이거 신촌대학교 나오면서 취업돼요? 이거 해가지고 뭐 일자리 얼마나 들어요? 이런 거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 일자리는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결국 자기가 자기 일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왜 내가 이렇게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인생 이모작은 강사로.
50대 이후든 일단 첫 직업을 은퇴하고 나면 강사가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학원이나 센터가 아니라 학교나 대학이나 도서관. 이런 공간들. 우리가 이미 세금으로 구축해 놓은 그런 다양한 공간들이 다 평생교육과 어떤 대한대학의 공간이 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이 평생교육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어떤 일자리도 만들어야 된다. 만들 수 있다라. 왜냐하면 제가 주로 했던 일은 뭐냐면 다양한 컨텐츠를 가진 분들이 신촌대학교에 문의를 하잖아요. 저도 강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강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 무슨 내용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뭐 저는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한 몇 강 정도로 해서 1강은 이런 식으로, 2강은 이런 식으로, 3강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런 수강생들이 좀 들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걸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강좌를 개설해드리고 제목도 신촌대학교스러운 제목들 있죠. 뭐 해볼까 뭐 이런 거 그런 강의 제목도 거의 다 제가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면 무슨 개론 이런 거 재미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뭐뭐 해볼까 뭐뭐 해볼까 이렇게 해보시죠. 가라오케 근현대사라는 제목도 제가 만들어드린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강좌 제목 같은 거 그 코디네이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건 제가 보기엔 지자체에서 마을 만들기 옛날에 그 코디네이터 고용했었잖아요. 지원관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그 평생교육 지원관이나 지금은 공무원들이 이걸 하거든요. 공무원들은 전혀 이런 거에 대한 동기부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일로 한단 말이지. 그러지 않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지자체에서 어떤 평생교육을 어떤 그 강좌를 기획하는 주민들과 함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걸 전국의 지자체에 뿌리는 거죠. 250명만 만들어서 전국의 지자체에 뿌려도 사실은 전국에 250개의 대한대학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를 뒷받침할 법이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룬투비가 활동을 하면서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이런 것처럼 이런 거를 어떤 이렇게 법제도적 틀 안에서 어떤 운동가들이 할 수 있게끔 정부와 어떤 지자체가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